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350입니다. 이 클래스는 메르세데스의 핵심 모델이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베스트셀러죠. 특히 현행 모델은 데뷔 이후 1위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뉴 E 클래스는 현행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작년 말에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이 250과 350, 450, AMG 253 등이 있고요. 디젤 220D와 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E350이고요. 국내에는 포매틱이 기본으로 판매가 됩니다. E350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더 뉴 E클래스는 트림이 크게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AMG 라인이고요. 가격은 8,880만원입니다. 지난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클래스 부분 변경은 외장 디자인, 특히 얼굴의 디자인이 좀 달라졌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기존보다 좀 차가 작아 보이는데 이것도 좀 눈에 익어서 그런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좀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에 비하면은 AMG 라인은 저 범퍼 하단 쪽에 가로바가 좀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에 비하면은 시각적으로 차가 좀 더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범퍼 양쪽에 인테이크 디자인도 좀 차별화가 되고요. 거기다가 AMG 라인은 저 그릴의 디자인도 좀 눈에 띄게 차별화가 되죠. 저렇게 약간 좀 물방울이 맺힌 것 같은 모양은 AMG 라인 특유의 디자인인데 사실 저거는 요즘에 다른 차에서도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AMG 라인은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에 비해서 이 보닛의 디자인도 좀 달라요. AMG 라인의 보닛은 파워돔이라고 불리는 좀 굵은 주름이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차가 좀 더 단단해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 사이즈는 좀 줄었지만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헤드램프는 이렇게 시동을 켰을 때 세레머니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서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가로로 더 길어졌고요. 그리고 AMG 라인이어서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도 좀 더 스포티하죠.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장식이고요. 근데 벤츠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 같은 머플러 장식이라고 해도 저 막혀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게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아시메트릭, 사이즈는 앞이 245에 35R 20, 뒤는 275에 30R 20입니다. 이 타이어는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더 뉴 E클래스의 외장은 디자인이 좀 부분적으로 바뀌었는데 기존 대비해서 실내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실내 디자인이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올드하다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내 디자인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장재는 좀 무난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에 제공된 가죽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푹신해요. 그리고 그 일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내장재는 균일한 편이고요. 근데 이 클래스 특히 이 350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내장재가 무난한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것을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 그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내장재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AMG 라인은 그 내장재 색상이나 이런 게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게 좀 돌출형에 가까운 그런 타입인데 그 위치 자체는 좀 높아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를 봤을 때 그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요.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 사이즈 대비해서 이 각 폰트라든가 디자인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뭐 웰빙이나 정보 이게 그 폰트 자체가 되게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폰트 또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트 키네틱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운전자 또는 탑승객이 리프레시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등받이 시트면과 등받이 시트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단기와 중기, 장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운전 중에 등받이나 이 좌판이 약간 좀 묘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운전석과 동반석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시트 히팅 밸런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걸 움직이면은 좌판과 등받이에 적용되는 이 열선을 밸런스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색상이 있는데 무드 조명이 좀 화려하죠. 그래서 차에 타면은 적용 범위가 좀 넓기도 하지만 뭔가 색깔 자체가 좀 진해서 실내가 좀 더 화려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드 조명의 색상은 64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내 온도 그 란이 있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히터라든가 에어컨을 틀면은 이제 실내 온도가 달라지죠. 그거에 따라서 무드 조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밝기 설정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앞좌석과 뒷좌석 표시창을 개별적으로 그 밝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드 조명은 E클래스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정보 창인데, 이제 차량 탭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가속과 제동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만약에 끝까지 밟으면은 이게 100%가 되는 거고요. 브레이킹도 풀로 하면은 이게 100%가 뜨는 거죠. 이렇게 대략 지금 어느 정도 가속과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울기죠.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엔진의 출력과 토크, 배터리 전압, 부스트 압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트리커부터 창인데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계기판에서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매뉴얼이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퀵 액세스와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과 스타일은 계기판 디자인을 바꾸는 건데, 여기 보시면 크게 클래식과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퀵 액세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ESP와 HUD, 차로 유지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모니터의 화질은 약간 좀 너무 좀 밝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주 화질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12.3인치 모니터 전체에 꽉 차게 출력이 되는 건 아니어서 실제 사이즈보다는 좀 작아 보이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메뉴가 있는데, 모니터에 비하면은 이 공조장치의 위치가 좀 낮게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좀 버튼들도 좀 작죠. 여기에 그 아이콘 또는 그림들도 좀 작고, 그리고 부분 변경이 되면서 아날로그 시계가 빠졌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하단에 좀 작게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차들에 배치된 그 비상등에 비하면은 위치가 약간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비상등을 좀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 예를 들어서 전화, 내비, 라디오, 차량,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퀵 액세스로 곧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즐겨찾기고요. 예, 벤츠는 기어 셀렉터를 칼럼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좀 넓게 쓸 수가 있죠. 보통 여기에 기어 다이얼이든지 레버가 있잖아요.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넣는 방식이고요. 위치는 좋은데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이 아주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C-볼트가 있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긴 한데,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컵홀더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들 또는 다른 부위에 비하면은 이 플라스틱이 좀 얇은 편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쪽에서 좀 잡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다른 시승에서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타는 벤츠는 이 무선 충전 패드에서 약간 좀 이렇게 우웅 하는 소리가 좀 지속적으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탈착이 가능해요.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쪽에 있는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컨트롤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벤츠들은 대부분 컨트롤 패드와 터치 스크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스포크로 모니터 내의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3가지 방법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홈 화면이고요.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서 슬라이딩을 시켜서 메뉴를 이동을 합니다. 누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다이내믹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이고요. 이거는 카메라, 이건 ISG 온오프. 근데 이쪽에 버튼이 2개가 죽어 있는 거는 뭔가 좀 아쉽죠. 예, 센터 콘솔 박스는 좌우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그 차 사이즈에 비하면은 용량이 아주 이렇게 큰 편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뒷바퀴 굴리다 보니까 터널 때문에 좀 올라와 있죠, 바닥이. 그래서 용량이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통상적인 앞바퀴 굴림에 비하면은 이쪽에 약간 더 경사도 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더 마련이 됩니다. 특정 부위에서 소재가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선글라스 수납함인데, 그러니까 바닥에 보통 이제 직물이 깔려 있으면은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고무 우레탄이고요. 여기에 쓰인 이 플라스틱도 좀 얇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운전대 디자인은 풀모델 체인지가 됐어요. 더 뉴 E클래스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됐고요. 트림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AMG 라인이어서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이 가장 보기가 좋고요. AMG 라인은 하단이 깎인 디커 스타일이고요.
이 스포크에 있는 디자인도 다릅니다.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게 통상적인 운전대 스포크가 아니라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예전 SLK의 그 그릴 디자인 가로바, 그거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모니터 내의 메뉴 또는 계기판에 있는 메뉴를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운전대는 손에 잡히는 그립이 꽤 좋습니다. 두께도 펀칭이 돼 있는 부분, 사람이 주로 잡는 부분은 좀 두껍고요. 펀칭이 안 돼 있는 이 상단과 하단은 조금 얇아요. 확실히 펀칭이 돼 있는 부분이 잡히는 감각이 한결 좋아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계기판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벤츠의 디지털 계기판은 가장 좀 선명하고 좀 더 많이 반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디자인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지금이 클래식입니다. 이게 스포츠. 디자인이 바뀔 때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이 프로그레시브고요. 그래서 클래식이 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계기판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스크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쪽에 표시되는 그 창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에 표시되는 정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참고로 스포크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은 그 모니터처럼 여기에도 똑같은 그 메뉴창이 뜨고요. HUD의 시인성은 대체로 무난한 편입니다. GLE보다는 그 전체 면적이 좀 작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ACC라든가 뒷다 속도계, 차로 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 차는 AMG 라인이어서 시트의 크기가 조금 타이트합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약간 좀 걸리는 그런 면도 있어요.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좌판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 1열치고는. 근데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연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장되는 폭이 꽤 큰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안 했을 때의 길이만 보면은 여성에게 좀 더 맞는 그런 좌판 길이 같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이 클래스는 저 도어 포켓이 좀 꽤 편하게 물건을 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은 딱 병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도어 트림의 용량도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이 차는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은 없어요. AMG 라인은 통풍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저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2열 거주성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 무릎 공간 자체는 넉넉합니다. 제가 앉으면은 이 무릎 공간이 핸드폰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면은 주먹 2개 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무릎 공간 자체는 넉넉합니다. 근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는 2열 시트의 좌판 길이가 좀 짧아요. C클래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차에 앉으면은 무릎 공간 대비해서는 2열의 거주성 또는 편안함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독일 차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좀 많이 서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 무릎 공간에 비해서는 좀 거주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2열 시트의 쿠션은 1열처럼 약간 좀 탄탄한 편입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을 넣으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에 폭은 있지만 그 상하로 움직이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뒷바퀴 그림 차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가운데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시트를 보시면은 여기가 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5인승이긴 한데 2열은 딱 2명만 앉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잿더리가 있어요. 요즘에는 신차에 잿더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의외로 독일 차들에게는 이렇게 잿더리 있는 차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있죠. 이거는 12V고요. 암레스트를 펼치면은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얕고 넓은 그런 수납 공간이죠.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키스루는 없고요.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은 꽤 넓은 편이고요. 근데 전체가 한 장은 아니고 요 부분이 딱 중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근데 열릴 때는 뭔가 완전한 전동이라기보다는 좀 반자동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힐 때의 소리도 좀 큰 게 아닌가 싶고요. E 클래스랑 O 시리즈, A6는 트렁크 용량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괜찮긴 한데 뭔가 들어가는 쪽의 그 입구가 좀 좁게 느껴지죠. 그리고 2열 시트는 폴딩도 가능합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면서 접을 수가 있어요. 예, 공연대 엔진 소음 또는 볼륨은 가솔린으로서는 좀 큰 편이에요. 이 벤츠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2300에도 가솔린 엔진 치고는 소리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350 역시 그렇고요. 특히 이 차는 안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밖에서 들으면은 그 외기 소음이
가솔린이 아니라 약간 좀 디젤 같은 좀 그런 볼륨 또는 음색이에요. 실내에 앉았을 때도 그 엔진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린다기보다는 그냥 엔진 전체의 그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차시 진동 대책은 대체로 괜찮은 편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주행 중에는 가속 시에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좀 있는 편인데, 지속적으로 정차 시에는 비교적 시트나 운전대로 진동 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역시도 공회전 때 연료 소모를 보여주는데 대략 한 1.1에서 1.3리터 시간당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GLE 450과 약간 좀 비슷하네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보통 이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48V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A650 TDI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엔진의 토크가 60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로 그 보조되는 힘이 사실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 차는 어느 정도는 좀 티가 나요. 이게 어떨 때 좀 티가 나냐면은 발진 가속할 때 일반 내연기관보다 딜레이가 좀 적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좀 출력이 높아도 발진 상태에서 밟으면은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딜레이가 적고,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큼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전기 모터의 그 용량이 좀 작으니까.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그 발진 가속할 때 이거는 반응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이라고 해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물론 그게 엔진 기본 세팅이 스포츠 플러스니까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때 이 작은 전기 모터의 힘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방음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편편비가 낮은 또는 럼플렛 타이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체 방음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요. 외부 소음의 차단도 그냥 평균적인 것 같아요. 보통 8천만원 넘는 벤츠 E클래스다 하면은 유리가 이중 접합 정도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2열과 1열 모두 이중 접합은 아닙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7G 트로닉보다 이 지금 사용하는 9G 트로닉은 처음에 기동할 때 또는 변속할 때 그런 좀 꿀렁거림이 많이 줄긴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특히 1단, 2단 넘어갈 때 그때 좀 꿀렁거림이 있습니다. 이 차는 사이드 미러의 면적은 작지만 주행 중에 그 좌우의 사각지대는 꽤 적은 편이고요. 후방시야도 괜찮습니다. 뭔가 이 룸미러는 그 좀 면적이 넓어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운전석 그 운전자의 그 눈과 룸미러의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하체는 좀 단단한 편인데, 막상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요 앞쪽이 좀 더 그 평상시 감각보다는 더 좀 많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코너링 할 때의 그런 그 자세는 좀 안정적이고요. 엔진 제어 출력도 그렇게 아주 많이 줄이는 편은 아닙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 모두 자세는 안정적인데, 확실히 오르막이 최종 속도가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주행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가속력인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24초예요. 제로 200 24초면은 카이엔이나 GLE 450 등과 비슷한 가속력이고요. 따라서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동력 성능이죠. 특히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 모터가 발진이라든가 추월 가속할 때 힘을 조금 보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고요. 물론 킥다운 할 때의 반응은 드라이브 모드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한 반박자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킥다운을 하고서 RPM이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가속이 되죠. 반면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이 반응이 한결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어와 회전수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이 킥다운 했을 때 반응이 한 반템포 정도는 더 빠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엔진 소리도 좀 다릅니다. C와 스포츠 플러스는. 근데 이게 모든 회전수에서 엔진 소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좀 많이 고회전을 돌려야지 엔진 소리가 다른 그 티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0rpm이 넘어가면은 스포츠 플러스 기준으로 뭔가 좀 되게 고성능 엔진 같은 그런 음색이 들려오고요. 이게 회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음색이 좀 더 도드라지게 들립니다. 요 소리만 들어오면은 그 이하의 회전수 또는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음색보다 훨씬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4도 세단보다는 좀 더 고성능 엔진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색이죠.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입니다. 이 시트 쿠션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하체와 시트 쿠션이 비슷하게 가죠. 기본적으로 좀 단단해서 뭔가 좀 천천히 달려도 스포티한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애초에 스포티한 세팅으로 이렇게 기획이 된 차는 뭐 빨리 안 달려도 뭔가 좀 스포티하고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차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 출력이 300마력에 가깝다 보니까 애초에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한 4년 전에 탔던 2300과 비교하면은 이 차가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요. ISG로 시동이 꺼질 때는 그 떨림이 거의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꺼집니다. 요즘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가 대부분 좀 이렇죠. 거기다가 이 차는 보통 ISG는 차가 완전히 멈춰야지 시동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을 때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도 이미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연료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동이 켜질 때도 그렇게 그 떨림이 크지 않고요. 이 차로 풀 가속을 해보면은 확실히 좀 고회전으로 갈수록 그 힘이 좀 빠지는, 아무래도 크진 않지만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다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 대략 한 6200rpm, 그때까지는 꾸준하고 힘있게 차를 좀 밀어줍니다. 그리고 고회전까지 돌려도 회전 질감이 꽤 좋고요. 이 차는 주행 중에 방음이 평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전면에서 들리는 그런 좀 풍절음, 바람 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곡이는 도로에서 리어 서스펜션이 떨어졌다가 바운딩 할 때 그거 추스리는 시간도 좀 빠르고요. 고속 안정성은 대체로 괜찮은데 예전처럼 최고 속도까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차체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풀 부스트 시 대략 여기에 부스트가 뜨는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2, 23 PSI까지 올라가요. 저 얼마 전에 시승했던 GV70이 2.5 가솔린 터보인데 그 차는 풀 부스트 사용하면은 대략 한 12, 13 PSI 정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환산하면은 0.98, 뭐 1바 정도 되는데 대략 그럼 이 차는 한 1.8바, 9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오토홀드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계기판 하단에 홀드라고 떠요. 그러면 지금 오토홀드가 실행이 된 상태죠. 같은 코너를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로 번갈아 달려보면은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그 엔진 출력을 줄이는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똑같이 주춤한다고 해도 제가속할 때의 그런 그 반응이 좀 더 빠르고요. 최종 속도 자체도 더 높게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벤츠 가솔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좋다는 건데 이 차도 그래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리터당 순간 연비가 거의 20을 넘습니다. 20에서 한 23 사이. 그러니까 이 차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시속 110에서는 대략 리터당 17에서 18km 사이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고단 저RPM으로 주행 또는 가속을 할 때 그 떨림이 발생하는 차가 꽤 많은데
이 차도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속 페달을 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천천히 고단으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한 1500에서 2000rpm 이 사이에서 그 운전대로 좀 떨림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여러 가지 ADS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ACC와 이 차로 유지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크 버튼이 바뀌면서 ACC의 인터페이스도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ACC 그 속도 세팅 조작할 때는 보통 눌러서 하잖아요. 이 차도 눌러서 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10단위와 1단위로 조절할 때의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보통은 꾹 누르면은 10이나 1단위로 바뀌고,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셋을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10단위로 변경이 되고요. 1단위로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셋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딩, 스와이프 하듯이 이렇게 해서 1단위로 조절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버튼 누르는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벤츠 코리아가 옵션에 좀 인색해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 차로 유지 같은 경우에도 차로 그 중앙을 굉장히 좀 반듯하게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차로 중앙을 지킨다고 해도 스티어링 수정하는 양이 좀 다른데 이 차는 이렇게 직진할 때는 스티어링 수정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반듯하게 중앙을 지키고 갑니다. 이렇게 약간 곡선에서도 스티어링 수정하는 게 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중앙 잘 지킵니다. 이게 사실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다른 차들과 좀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안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클래스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 ADS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톨게이트 같은 걸 만나면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AC 사용 중에 속도를 줄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나 무난함으로는 아방가르드나 이 250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생각보다는 2열에 앉았을 때 방음의 차이가 1열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막상 2열에 타니까 이 차 2열 시트가 좌판이 좀 짧잖아요. 근데 막상 2열에 타고 가면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좌판이 짧은 게 아주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좌판 길이가 긴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차가 2열에 그 레그룸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딱 두 명이 탄다면은 소위 말해서 쩍벌하고 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 2열 좌판 짧은 게 그렇게 아주 불편한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350의 장점으로는 벤츠마크는 이제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좋은 동력 성능과 괜찮은 실내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은 나온 지가 좀 됐지만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무드 조명이 예쁜 게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가격 대비 부족한 편의 장비와 방음이 있고요. 실내에서는 좀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이쪽 B필러나 이쪽 도어 트림에서 좀 잡소리가 있죠. 처음에는 도어 트림에 포켓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요. 도어 트림에서 잡소리 발생할 때 이 우드 트림 밑에 있는 그 가죽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벤츠를 시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고, 특히 이 클래스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물론 단점이 쭉 있긴 하지만 그런 단점은 그 벤츠 로고로 또 상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대략 이 가격대에서는 수입차에서 가장 괜찮은 그런 선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판매로도 이어지고요. 예, 이로써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35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